자,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왜 존경할까요? 자, 이순신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50회 해전했는데 다 이겼다네. 그래서 나가 그랬죠. 어떻게 이겼을까, 이 사람이. 뭐 대단하기는 한데, 나가 다 알고 있기는 한데,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까니 50회 싸웠는데 다 이겼대.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순신의 그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잘해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세하고 한 척밖에 없었는데 100척하고 싸워갖고 1대 100으로 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랬을까요, 이순신이 진짜로? 네. 이순신이 1대 100 해갖고 이겨서 이렇게 우리가 존경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순신이 진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명랑해제만 1대 133 했습니다. 13대 133. 그 나머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순신이. 그렇게 하면 존경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존경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무협지 같은 주인공으로 생각해갖고 존경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신기한 것이 막 그 거북선에서 막 불을 쏴가지고 불로 태워 죽여버려. 영화의 명랑해전에 그러잖아요. 그러고 뭡니까? 막 배가 우리 막 거북선에 가서 부딪혀버려. 근데 미안하게 돼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배에 올라와가지고 칼싸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이 신화가 없어요. 그렇게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열세했지만 이순신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상황을 우세하게 바꿔가지고 열세인 일본 적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요?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엄마가 이겨? 그러면 필요가 없죠. 병법의 기본은 뭡니까?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대 100 하는데 내가 100명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근데 1대 100 한 것을 믿으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순신이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무협지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자, 이순신은 노란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만 있다고 그랬을까요? 실력만 있는데 저 사람 평상시 보면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나요? 인품적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정직하냐 그러면요.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정직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우리가 이야기 흔히들 말하는 모가야, 모가. 이거 과일도 아니고 먹자도 맛집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단 한 번도 일생에서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두 번째 뭐라고요? 정의로운 사람. 세 번째, 이 사람이 그까지 살아서 행운이었어요. 노량해전 누가 싸우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슬그머니 가라고 하면 돼요. 이 사람이 막아서 결국에는 자기도 죽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면 가족을 위하면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서 돌아가야죠, 가정으로. 근데 마지막까지도 희생하신 분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선조 임금을 위해서? 그 사람은 0.1%도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도륙하고 사륙하고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응징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자, 이순신 크게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자, 이순신의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실천했던 사람. 자, 리더. 실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실력이 어떻게 있었는가. 선생님 실력이 어떤 건데요? 이순신의 실력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임진년 1592년, 아이고, 상간마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5월 3일 첫 출전해서 옥포해전을 하는데, 이 첫 해에 16번 전투를 해요. 자, 4차례 가서 16번 전투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전투에 3번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상관없이 이 척수를 한번 보십시오. 파란 건 우리고 빨간 건 일본입니다. 자, 몇 대 몇입니까? 91대 30. 또 우리가 몇 척이에요? 하포해전은 91대 5. 적진포해전에서는 몇 대 몇입니까?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배가 적었고 일본 배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투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배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관점을 바꿔야 돼요. 보는 관점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공부하면서 이거 느꼈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쨌습니까, 여러분? 4척 격파 못하고 다 나머지는 격파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훌륭한 장수는 내가 부하 직원이 거의 80% 죽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명도 부상 안 당하고 승리를 했어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후자가 더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피해가 많고 이기는 승리는 그 의미가 없어요. 여영이 이긴 거지. 그런데 이순신이 보여줬잖아요. 아니, 전투를 하는데 한 명도 부상자도 없고 사망자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은 죽이는 거죠? 전쟁을 하면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무참히 사람 돌입하는 거잖아요.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 2차 출동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26대 15, 26대 21, 51대 28, 51대 7. 그러는데 전부 다 격파했어요, 전체. 우리 피해가 어떻게 해요?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2차 출동해갖고 7번 싸웠는데 115척을 격파하는데 우리는 피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싸웠는데 내가 한 대도 얻어먹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이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1대 100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세 번째 갑니다. 그 유명한 한산해첩이 있어요. 58척 대 73척. 59척 격파했죠. 안골패죠. 우리가 아는 한산해전이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9번 전투에서 194척을 깼는데 우리는 단 한 척도 손상이 된 것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거 이순신이에요. 이거 실력 있는 거죠. 주어 터지고 이기면 그건 실력이 아니죠. 어쩌다가 운 좋게 이긴 거죠. 자, 네 번째, 7차례 합니다. 7차례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부산패전에서 정훈 장군 돌아가셨다고.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했잖아요. 거의 330척을 깼어요. 16번 첫 해에 전투해가지고.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의문난 거 있어요? 아니, 일본 배들이 그거밖에 없었나요? 일본 배가 전체가요, 한 1000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우리 70척 가지고 1000척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건 100% 지죠. 왜? 포위해가지고 뭐 몇 개 포위해서 전투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내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칼 한 번 휘두르면 100명 죽어도 안 된다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이럴 때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이순신 장군의 실력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우리가 열세했지만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이에요. 열세했지만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세한 적을 만나서 열세한 그런 틈을 노려서 공격한 거잖아요. 이것이 리더예요. 자, 뒤바꿔서 말합니다. 자, 이런 전력을 가지고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순신의 한 다리를 원균이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칠천량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대패했잖아요. 전멸했잖아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거 답이 있나요?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 그냥 싸워서 이긴다면, 아니, 사람만 바꿔서 한번 이겨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을 바꿨어요. 근데 뭐, 한 번도 이기지도 못하고, 첫 전투에 나가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사기 충천한 그런 배를 가지고 가서 첫 전투에서 전멸을 당했어요.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의 차이예요.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이 이 7년 동안에 약 730척을 격파를 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순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정의롭다. 자,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정의.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정의로움이에요. 단어가 좀 우리 엄마들은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순신이 아까 이야기했죠.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자, 전쟁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싫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전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면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싸워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인을 해요.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잖아요. 이순신이 이걸 보고 붕괴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미국이 다른 나라 침공하면 뭘 내세웁니까? 이유를 대잖아요. 전쟁 이유를, 그럴듯한 이유를. 전투의 명분을. 왜? 지탄받으니까, 손가락질 받으니까. 정의로움을 내세우잖아요. 그럴 때 일본이 정의로움이 있었나요? 전부 다 그 수탈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만주 대륙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식량난 해결하고, 직원들 보직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전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순신이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 우리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도륙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순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놈들 절대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가장 그런 정의로움이 나타난 것이 마지막 노량전투예요. 자, 병법에는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집에 가는 놈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놈을 넘어서야만 이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싸우기 싫었어요. 명령에 의해서 왔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오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한 놈이 가로막고 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집에 가기 위해서 명령이 안 내려도 이 사람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놈 절대 공격하지 마라. 근데 이순신이 가로막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내용 뭐 많지만 이순신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순천과 역천의 도리가 뭔지. 순천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가 순천이잖아요. 순천 뜻이 뭐예요? 이순신이 그때 썼네. 단어를. 똑같은 자네요. 순할 순자, 하늘천자. 순천 사는데 순천 의미가 뭐예요? 도시 이름이? 그냥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하늘의 순리를 아는 사람들의, 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이 순천이 그런 의미예요. 하늘의 순리를 역행하지 않고 이웃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순천이. 그런 것을 역행한 놈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 놈도 돌려보낼 수 없다. 올 때는 너희들이 너 발로 왔지만 갈 때는 누구들 발로 갈 수 없다. 너희들이 7년 동안에 저지른 죄를 반드시 내가 역사적으로 묻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량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린도덕도 처음에는 막았지만 이순신의 그런 이 품성에 감동해서 같이 합류해 줬잖아요. 그런데 진린도덕이 미쳤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살아서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요. 명분 없는 전투해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죽어서 가는 사람이 훌륭한 장군입니까? 여러분이 진린도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묻습니다. 아, 나는 그런 거 자격도 없고 안 맡아봐서 몰라요. 살아서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와가지고. 그런데 이순신의 그런 인품 때문에 감동해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노량에 목숨을 던지겠다고 이야기해요. 개처럼 살아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진린도덕이 이야기를 해요. 명나라 총장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고, 인품, 인격. 자, 인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말이 어렵죠.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거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인격이 밥 먹여줍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격이 밥 먹여줘?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올바른 사회가 되고 우리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보평타당한 사회가 되면 인격이 경쟁력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인격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것이 우리가 개판 5분쟁이다 생각하고 매일 동인서인 당파 싸움하고 이런 거 했던 그런 시대다고 생각했는데 이순신이 그렇게 했으면 도태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군이 돼서 이렇게 국가를 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자, 인품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챙기는 거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은 뛰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 몰려들었어요. 전쟁은 혼자 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 수 있어요? 혼자 만들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나대용 같은 사람, 또 길을 잘하는 어용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 주위에 자연스럽게 모여든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어요? 이순신의 인품에 감동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가 대패했을 때 선조 조정에서 그것을 논의를 해요. 왜 패했는지를. 그래서 선조가 입으로 말해요. 싸우기도 전에 부하 장수들이 도망갔다더라.
그 도망간 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냐. 그 전부 다 총력을 기울여서 싸웠으면 안 졌을 텐데 싸우기도 전에 도망갔다더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도망갔습니까? 이순신 같으면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원균이니까 도망간 거예요. 배설이 12척 가지고 갔잖아요. 배설만 그랬겠습니까? 왜? 원균이는 그런 전략을 또 이 군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용명은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5년 전에요. 이순신보다도. 근데 이 사람이 더 용맹스러워요. 원균이가. 그런데 그런 인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리더십에 중요한 것이 인품이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품이 그렇게 국가를 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부하 장수들이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5분 내로 정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그때 시기가 뭐냐 그러면 이순신이 또 하나 대단한 것이 여러분 리더십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장깨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싸우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상대방은 대포하고 있는데 내가 칼을 갖고 하면 지조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해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순신이 무기 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거 바다에 싸우니까 바다의 최고 무기는 뭡니까? 배잖아요. 군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이거 두 가지를 더 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10위입니다. 자, 경제력하고 군사력하고는 이 꼴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 우리가 그러면 10인데 해군력으로 오면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육해 공군 다 하면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우리 군사력이. 지금 현재 2022년.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1, 2, 3, 4가 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지존이야, 지존. 남미에 가면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놈이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일본 다 있네 이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북한까지 지금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우리가 핵무기 쏘는데 대응이 안 돼요. 왜? 아무리 저 무기가 좋아도 핵무기 한 발 떨어지는 다 정리되잖아요. 아웃되잖아요. 우리가 군사용어로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이 이런 빛나는 전과를 이뤘던 것은 그때 우리가 짱이야. 우리 판옥선이 짱이에요. 우리 판옥선을 능가하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무런 파손 없이 희생자 없이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 정도. 그래서 자, 그래서 그때 전환기가 뭐였냐? 우리는 활 이런 거 쏠 때 대포를 배에다가 실어서 활용했던 거예요. 획기적인 겁니다. 그것을 감히 대포가 일본에 같이 있어서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났죠. 우리가 모르죠, 결과는. 근데 일본은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이 창의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럴 때 이 전환기였는데 이것을 이순신이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맨날 당파 싸움하고 준비 안 나도 안 오고 뭐 사신으로 보냈더니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막 그래가지고 막 해서 안 올 것 같다. 야, 다 해산해.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200년 전에 포를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우리 최무선 화약 기억하시죠? 포격술.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자, 200년 전에 이미 1380년도에 이 군산 진포거든요. 여기에서 외국 2만 명이 들어왔는데 최무선이 이 환포 사격으로 전멸을 시켜요.
200년 전에 이미 이 환포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포 기술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고 배웠어요, 역사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이순신 공부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신민사관에서 그런 것은 준비 안 했다, 이것은 순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요, 지금 우리 말하면 미사일입니다. 그때 당시요, 500m가 나갔어요. 500m. 이 미사일인데 500m가 나갔어요. 그러면 대포는 선생님, 외국에 다 있었어요. 이미 한 500년 전에 외국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화약이. 터지면 육군에서도 썼겠죠, 육상에서도. 근데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 탄환을 넣어가지고 그냥 뻥 쏜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쏴도 안 맞추면, 그 노력해서 쏴서 안 맞추면 터지지를 않으니까 한 사람 죽이려고 그 포를, 무거운 포를 데리고 끌고 가서 쏠 수가 없잖아요. 포는 있었는데 성공격할 때만 썼지 일반 전투에는 썼지를 않았습니다, 포가. 그래서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활용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배에다가 놓고 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맞으면 그건 최고 왔다거든. 왜? 배가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니까 가라앉혀 버리잖아요. 안 터져도 돼요. 지금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생각하니까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안 터졌어요. 그냥 이 단포, 이 쇳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전에서는 사용을 안 했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순신은 이것을 배에다가 활용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순신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방금 왕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비격진체를 그래가지고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았는데 열어서 철조각을 넣어서 다행히 이렇게 그 가면 터뜨려서 이제 죽는 그런 효과가, 그때도 이것을 개발한 거예요.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이순신의 리더십만 있는 거 아니라 최신형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총에, 우리는 육군 조총에 대비를 못했죠. 그러니까 18일 만에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자, 우리나라 배, 그때 당시 최고의 배였는데 이미 71년 전에 건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임금님, 일본 배하고 싸우려면요 우리 배를 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일본은요 칼싸움에 대해서는 지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연습해도 일본 놈들한테는 안 됩니다. 5,000년간 저놈 칼싸움만 해가지고 도저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데? 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일본 배보다도 한 3배에서 5배 큰 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칼싸움하러 오는데 바다에 성벽을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거, 긴 창으로 올라오는 놈 찌르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안 되겠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37년, 임진왜란 37년 전에 배를 하나,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한강에서 띄워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성능이 좋네. 그러니까 사인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가서. 그래갖고 10년간 만들어서 이 판옥선을 162척을 만들어요. 임진왜란 몇 년 전에? 26년 전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있는 배 활용한 거예요. 26년이 지나니까 다 파손되고 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경상도 원균 박홍희가 깔아앉힌 것이 78척을 깔아앉혔잖아요, 스스로. 전투 안 하지 않고. 깔아앉힌 명분이 뭐였습니까? 저놈들이 우리 거 배 빼뜨려갖고 우리끼리 싸운다고. 그거 이유가 됩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 장수가 그랬어요. 3척만 남겼어요. 왜 3척 남겼어요? 자기들 도망오려고. 원균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자수형에 24척, 그 다음에 우수형에 20척, 원균이 3척,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판옥선이. 전투할 때 당시. 이해하셨죠? 그런데, 자, 거북선은 왜 만들었냐? 이것만. 자, 이거 일본 전투함입니다. 세나부케.
자, 우리나라 배가 얼마나 커요? 이렇게 커요. 바다의 성이잖아요. 성 올라오면 어떻게 기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칼싸움하기 전에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죽죠. 창으로, 긴 창으로. 그래서 7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배에 기어 올라오질 않았어요. 기어 올라왔으면 진즉 끝났어요, 우리는. 왜? 칼에 싸움하는 지존이거든요. 자, 정답 말하겠습니다. 칼싸움 못해서요. 이순신이 왜 우리 배를 그렇게 크게 전함을 활용했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판옥선을 왜 활용했어요? 칼싸움을 못했어요. 칼싸움을 못했어요. 그렇게 정답입니다. 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왜 우리 배가 일본 배보다 커요? 우리가 칼싸움을 못했어. 왜? 우리 배에 기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명랑에 보면 막 일본 사람들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이순신이 칼 한 번 휘두르면 칼 맞기도 전에 뭐 한 10명씩 죽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 단 한 번도 전투에서, 근접 전투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배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왜 일본 배가 이렇게 적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조총 쏴다고요. 이 포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5분이 걸려요. 한 방 빵 쏴면 재장전에서 쏴는 시간이 5분 걸려요. 그러면 그 거리가 100m도 안 돼요. 한 20, 3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분이면 우리나라 배로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올라오기 위해서 일본 배가 적은 거예요. 왜? 자기 장점이 칼싸움이니까. 일본 이순신이 생각한 게 저게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전투하는 방법은 상대방 장점은 최대한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배를 크게 만들고 거북선을 만든 거예요. 거북선을 왜 만들었어요? 이순신이 그 생각한 거예요. 자, 포를 쏘는데 지금처럼 포가 막 전자식으로 해서 막 뭐 몇십 킬로, 뭐 20킬로, 100킬로 가서 맞아본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근접해서 쏴야 돼요. 50m보다는 10m에서 쏴야 돼요. 10m보다는 5m에서 쏴야 돼요. 왜? 한 방이 명중해야지 그거 침몰되잖아요. 근데 명중률이 문제예요. 이순신이 생각했을 때 명중률이. 보편 사거리가 30m 이내여야 돼요. 그런데 한 방 빵 쐈어요. 근데 이것이 명중이 안 돼버렸네? 그러면 우리나라 배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1분 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배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순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칼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포를 쏘는데 가장 가까이서 쏘고, 자, 우리 육지에서 쏴도 안 맞는데 나 배도 움직이지만 바다에 상대방 배도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조준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충 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근접해서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근접해서 헛방이 나왔을 때 명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백병전을 피하는 방법이 뚜껑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순신이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명중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그 이유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약속 시간이 지나서, 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자, 가장 열세한 상황, 우리가 말하는 무협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 백의종군에서 저 3대 수군 통제사가 됐는데, 이제 12척을 받았어요, 배설이한테. 한 척이 더 있어서 13척이었습니다. 자, 싸우는데 일본 배가 300척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날은 133척이 들어왔는데 13척 대 133이에요. 자, 이순신이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골목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장으로 데리고 가면 133척이 포위를 하잖아요. 우리를 몇 겹으로. 그러면 사방에서 공격하는데 당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13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좁은 해협으로 데리고 갑니다. 유인을 해요. 여기서 딱 버티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선생님 133대 13인데 말이 됩니까? 이순신은 말이 돼요.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순신이 하루 전에
제장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명랑 정리되면 조선 나오시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런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생각한데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근데 한문에 그런 거 있다. 한 명이 지키면 천 사람도 두려워하는 그런 길목이 있다. 여기가 그 길목이다. 생직사, 사직생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이 조선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그 뒷날 이제 13척으로 딱 서요. 그런데 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133척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같이 들어오면 물이 계속 그 세차게 흐르고 물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백끼리 부딪혀요. 안전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2척밖에 자 쉬어. 그러면 1차 32척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나라 배가 아까 일본 배보다 몇 배 크다고요? 3배에서 5배 크다고 그랬죠? 그렇게 3대1, 5대1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이순신의 계산법이에요. 승리의 계산법. 그래서 여기에 13척이 들어와 있는데 32척이면 5열 존대, 6열 종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줄 맞춰서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들 마음대로 안 돼요. 이순신 계산에 의해서 줄 맞춰서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야 돼요. 5열, 6열 종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13대 6이니까 우리가 게임 하나만 하네. 계산이 됐어요? 네. 여러분 이긴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불리하지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싸웠다면서요. 그래서 이순신이 실력이 있다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동의했죠. 그런데 유리하네. 전체적으로 보면 13대 133인데 전쟁 전투 국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13대 6이네. 누가 유리해요? 그 이순신이 계산법이에요. 이순신이 왜 리더인지 왜 훌륭한지 이제 이해하셨죠? 어머님 이제 왜 이겼는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13대 6으로 오니까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32척 바로 작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자, 200명씩만 잡아도 32척이면 몇 명입니까, 여러분? 200명씩, 한 척당 200명씩 잡으면 32척 개멸시켰으니까 몇 명이에요? 6,400명이잖아요. 6,400명을 죽였어요, 여기서. 그러면 13척 가지고 우리 피해는 몇 명이냐?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 말이 됩니까? 사망자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그 보고서에 다 적었었어요. 사망자 2명이 나왔습니다. 조총에 맞아서 2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영화에처럼 백병전 했어요, 안 했어요? 영화에서처럼 백병전 했냐고 안 했냐고요? 안 했어요. 그러면 칼 맞아서 죽어야죠. 이것이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순신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 짧은 시간 이렇게 다 해도 되고요. 자,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순신과 같은 리더가 되려면 자, 시작. 실력. 잠시만요. 실력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순신이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20년 공부했죠? 네. 과거 준비 묵과만 10년 했잖아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라고 하면 한 시간 하고 나 머리 아프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20년간을 공부해야지 실력이 되지. 이순신과 같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정말 있게 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최소한 이순신처럼 20년간 해야지 실력이 나와요.
최소한 이순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몇 년 하고 포기하라고? 10년. 약속할 수 있어요? 네. 고마워요. 근데 한 친구가 아니다고 말해서 실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크게. 그 두 번째 시작. 항시 정직해야 돼요. 비겁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자, 이순신이 술 먹고 막 그 개판 5분전으로 살았으면 이순신을 도와주려고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자발로 온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전부 다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인품이, 인격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이 하는 공부는 그냥 우리 공부가 아니에요. 축구도 잘해도 돼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공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라는 거 공부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한다. 두 번째, 이걸 가장 중요해. 두 번째 뭐야?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하늘이 준 나의 재능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 와, 오늘 약속에 선생님한테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서 그래. 아빠, 나 앞으로는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할래. 나 밀어줘. 그리고 이것은 엄마 아빠가 준 재능이 아니라 하늘이 준 재능이야. 그러니까 나 손흥민 돼야 되니까 아빠 나 밀어줘. 그렇게 하는 거야. 피아노 학원 그냥 무조건 과외 학원 보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부모님하고 가서. 아셨죠? 네. 자, 이순신이 효도했다고 아까 286번 이야기했다고 말했잖아요. 왜 여러분 효도를 강조합니까? 왜 정부에서 유교 사상에 의해서 효를 강조했을까요? 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충성하지 않는 놈은 왕에게도 충성을 안 해요.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아셨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신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이순신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이순신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순신처럼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금 이야기했지? 손 들고 이야기해 볼 사람. 안 부끄러워도 돼요. 틀려도 돼요. 이순신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순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세 가지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크게 일어나서. 크게 일어나서 나가 저 이름이 누굽니다 이야기하고. 크게 이야기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또. 청경이요. 이순신 것처럼 되려면 세 가지 말했잖아. 뭐뭐 되라고. 자, 그래도 어떻게 대단하잖아요, 우리 친구. 자, 우리 친구한테 선생님이 선물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그냥 집중 안 해도 돼요. 그런갑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어머님들하고만, 엄마하고만 이야기할 거야? 아버지들하고만 이야기할 거야? 자, 이순신의 호칭입니다. 장군 하면, 이순신은 해군입니까? 육군입니까? 해군. 그러면 제독이라고 불러야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 자,
조선시대에는 육군, 해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이다 그래서 무인만 활 쏘고 뭐 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이렇게 무인들도 공무원들도 이렇게 고위직이 되면 전부 다 활 쏘기는 그냥 국민 스포츠예요. 아셨죠? 그래서 권율 장군 알죠? 권율 장군 행주대첩 마지막까지도 전투했는데 권율 장군이 그 무인입니까? 일반 공무원입니까? 일반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활을 잘 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직들은 전부 다 무인 뭐 일반 공무원 상관없이 활을 그렇게 잘 쐈어요. 그렇게 국민 스포츠. 이순신 그 난중일이 뭐 매일처럼 화 쏘잖아요. 최소한 100발 이상 쏴요. 활 이렇게 하면 우리 어디 이거 당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육군 수군이 구분이 없었다. 그리고 자 장군은 원래 우리가 대통령 하고 난 사람 보고 뭐 그때 뭐 당 대표했으니까 대표님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끝나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순신이 자수사 삼도수군 통계사 했으니까 통계사님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익숙치 않아서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원스타도 장군이고 쓰리스타도 장군이네. 그럼 직책장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당상관 이상이 되면 대감 그렇게 불렀어요.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칭에 맡기려면 영감, 대감 아니면 가장 그 보편적인 것은 삼도수군 통제사 그렇게 불러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군이라고 너무 귀에 익숙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군이라고 쓰지만 그런 거다. 호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게 상금 말했고요. 자, 아까 그 시호를 2번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충무공, 충민공 그렇게 받았다는 거고, 충무공이라는 아까 그런 뜻 말했잖아요.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 관계없이 충절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그런 뜻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9명인데 9명 중에 이순신이 몇 번째 받았냐? 4번째로 받았어요. 그 중국에는 3명인데 우리가 잘 모르죠? 2명만, 1명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고. 우리가 성웅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성웅이라고 부릅니까? 자, 달력에 탄신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 이순신 말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때. 없네. 근데 예수 석가탄신을 이해하겠는데 왜 인간 개인 이순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세종대왕도 그러면 탄신일을 적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우리가 2분 뽑았는데 왜 이순신만 넣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성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웅 이순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의 반열에 이른 사람을 성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은 석가하고 예수하고 동등한 사람이다. 뭔 면에서? 사랑을 실천한 면에서. 이해하셨습니까? 공감돼요? 공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탄신일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사람이다. 자, 이순신은 이런 시련을 겪었어요. 파직은 3번 당했고 백의종군은 2번 당했네. 자, 백의종군 하니까 갑자기 장군에서 이등병 제대시키네. 하얀 옷 입혀놓고. 그건 아니고요. 자, 백의종군이라는 그 벌을 받는 것은 과거 패스한 사람만 받는 벌이에요. 뭐냐? 지휘권을 안 줘요. 병사를 안 준다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보좌관으로 써요. 이제 이해하셨죠? 백의종군이라는 그 직책이 막 우리처럼 막 그 수레에 끌려가는 거 생각하니까 이등병으로 제대시켜갖고 하얀 옷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백의종군의 그 벌은요, 페널티는 그런 뜻이에요. 보직 대기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순신을 살아생전에 3번 써먹고 죽어서도 3번 써먹었네.
지금 또 이제 네 번째 하려고 지금 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써먹으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을 살아생전에 세 번 멋있게 써먹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말아야 되는데 죽어서도 이렇게 썼어요. 이거 설명하면 길어요. 이 정도만 생략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선시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예요.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놈 죄지어갖고 뭐 페널티 주면 그건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끝까지 제기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끌어주고 다시 땡겨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불러주고 그런 것이 통용된 사회였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선 사회가 선조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는 거죠. 자, 임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하가 많았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두 번째가 정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역사는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서. 이해하셨죠? 자, 칼싸움 없었다는 거다고요. 쭉 넘어가서. 이런 것이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순신 생태계 아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된다. 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까 말한 인격이 돈대. 자, 이순신의 설문을 했어요. 해군 그 장교들한테. 이순신이 과연 오늘날 이순신이면 저렇게 모가 같은 놈이면 이순신이 어느 계급까지 진급할까요? 행실을 패스했으니까, 과거를 급제했으니까 중령까지는 가야죠. 네? 중령. 그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대위 달거든요. 대위.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중령. 소령 아니면 중령까지는 갔을 거다. 그리고 도태됐을 거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하물며 그런 우리가 개판 5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에서 스리스타가 됐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그래서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순신은 가장 출세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은 22년 동안에 육군 소위에서 쓰리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순신의 좌우명이 그렇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순신의 좌우명입니다. 나라에 쓰이게 되면 축기로 일할 것이고, 나라에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농부로 농사 짓는 것에 만족하고 살 것이다. 권세 있는 것에 아첨하지 않고 한때의 부귀 영화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훔치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순신 좌우명이에요, 이것은. 단 한 번도 여기에 0.1%도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자기 좌우명에. 그냥 단어지만 이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순신이 있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좌우명 시작!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출세지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이것을 꺾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어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원균이는 뭡니까? 출세지향적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항시 거짓 보고를 하고 과장해서 보고를 했죠. 이순신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자기 공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명랑해전에서 13대 133에서 깼어도 그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이것은 천운이다. 그렇게 썼어요.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서 이긴 거다. 나 같으면 야 이 새끼들아 봐라. 내가 임마 시킨 대로 해놓으니까 봐라 이 새끼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지켜서 도와줘서 천운이다. 하늘이 도와준 거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분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자원명에서도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세상 살았냐? 종팔품이면 중이 대이 때 됩니다. 중이 대이예요. 그런데 그 서익이 국방부 인사 담당처에 그게 말단 직원이었어요. 서익은 과장이야. 중령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말했어요. 야, 이놈 진급시켜. 이순신이 안 됩니다. 왜 안 돼, 이 새끼야. 그냥 해. 불려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조인트 까지고 시켜. 안 됩니다. 시켜. 못 해. 나중에 이순신 이야기예요. 법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법 바꿔야 됩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유명한 일 하잖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이때 국방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와, 그 사람 괜찮았네.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서녀가 있었대요. 서녀한테 자기 첩으로 주고 싶어서 이순신을. 이순신이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왜? 우리 하면은 진급은 그냥 따는 단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순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순신이 정말 논리적으로 읽기도 잘 썼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벼슬길에 막 나온 제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자, 발포 만호. 자, 이순신이 자 이제 한 세 커트만 남았어요. 발포 만호면 중령입니다. 지금 거기 갔는데 자수사가 만호 앞에 그 오동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자수사면 투스타입니다. 투스타가 사람을 시켜갖고 오동나무를 베러 왔어요. 그게 야 누구 뭐하냐 왜 왔냐 그러니까 오동나무 베러 왔습니다. 누가 가라든 자수사가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자기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야 가서 그렇게 말해라. 오동나무는 국가재산이므로 사사로이 뵐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베질 않았어요. 그래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놈이 이 누굽니까? 자수사가 그렇게 말해요. 성박이라는 자수사가 그렇게 말해요. 후임자한테 말해요. 야, 저 새끼가 이렇게 나를 쪼코로 줬는데 저놈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일 수가 없었다. 후임자한테 인계를 해요. 저놈 어떻게 됐든 간 눈탱이를 봐보라. 그래서 후임자가 감사를 해가지고 허위 장계를 올려서 파직을 시킵니다. 그게 1차 파직이에요. 이순신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 자수사님 없는 동네 오동나무도 다 베다 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때도 그 대령 때, 중이 대령 때입니다. 대위 때입니다. 자, 정승이야. 국무총리가 이순신이 가지고 있었던 화살통이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탐이 났어. 그런데 이제 언제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전부 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이런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활쏘기를 했대요. 국민 스포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서 했어요. 야, 그거 나 주면 안 되겠냐. 이순신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살통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남들이 대감이 저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소인이 바치는 것을 어떻다 하오리까?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육군 중위가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면전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것처럼 죽여 불겠죠, 저거. 알았어. 그런데 스리타까지 됐다니까요. 이것이 조선사회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런 것들이 조선사회의 분위기였어요. 이런 인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끼셨죠? 저는 이순신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감히 국무총리한테 9급, 8급 직원이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면 8급 직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도태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생태계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정의롭고 인격이 이렇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국격하고 그때 당시 국격하고 나는 비교하면 감히 그때가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국원이 정말 우리 지역에 생겼다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그 목표가 흔들리면 여기를 옵니다. 와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짐하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오늘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한테 존경스러운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월급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또 개인 발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6탄 시병사 우리가 들어봤죠. 그런데 그 중에 5분이 우리 전라도 사람이에요. 탱크가 242대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어요. 그것을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뭘로 막아야 돼? 그 몸으로 가서 수리탄을 가져가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 거 6탄 시병사잖아요. 10명 중에 전국에서 5명이 우리 호남 사람이다니까요. 그거 여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좌측에 가면 학도병. 세상에 그때는 그 고등학교가 없고 중고등학교가 5년제예요. 4학년, 5학년이 그러면 지금 나이로면 몇 살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17, 15, 16 그러잖아요. 182명이 국가시키기 위해서 총 들고 나갔던 그런 내용들, 학도병들이에요. 그건 국가에서 오라고 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나는 지금이 그런 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녀들하고 공감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